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를 다스려야 병이 없다입니다. 저자는 하오 완산,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오 완산, 베이징 중의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교수이자 현대 중의학 상한 분야의 1인자로 2015년에는 중국 건강 분야 10대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양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창한 최고의 양생법은 마음의 안정, 몸의 단련, 영양의 균형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생기기 마련이고, 지혜가 생기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또한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활력이 생긴다. 몸이 편안하고 활력이 생기면 병은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 움직임은 양기를 만드는 법. 양기가 왕성해져서 온몸에 퍼지면 기혈의 흐름이 원만해지고 근육이 차오르며 근골이 강건해진다. 영양의 균형을 이루면 대사성 질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음식으로 양생하는 법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마음의 수양이니 감정의 통제니 하는 말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실체를 볼 수가 없으니 이해하거나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된다. 사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 마음의 수양이야말로 수만 가지의 양생법 중 첫손에 꼽히는 방법이다. 나는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 결론은 단 하나이다. 화를 다스려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화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극단적인 감정을 통칭한 것이고, 병은 심민성 질환과 정신질환을 이르는 말이다. 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려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사업에 실패한 환자들을 숱하게 보았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으려면 감정을 조절해야 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마음을 다스리고 심성을 수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란다. 만병의 근원은 화이며, 무병장수하려면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타고났다. 감정이라는 본능을 깨닫는 동시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이 책에서는 바로 그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두려움을 느끼면 얼굴이 창백해지며, 분노가 폭발하면 얼굴빛이 푸르러진다. 긴장하고 초조하면 식은땀이 흐르고, 갑자기 놀라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렇듯 정서의 변화는 근육과 혈관에 영향을 미쳐 인체의 생리적인 평행 상태나 동적 평형 상태를 깨트린다. 한번 무너진 평형 상태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려면 신체 조절 기능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서 변화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 웃으면 10년은 젊어진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처럼 즐거운 정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류의 정서를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하나는 신체 각 부위에 과도한 자극을 일으키는 정서로 창피함, 죄책감, 자책, 낙담, 후회, 냉담, 서글픔, 두려움, 분노, 초조, 원한, 불평, 질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정서는 신경계통을 통해 인체의 내장, 근육, 혈관, 내 분비계의 세포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을 일으킨다. 혹자는 이를 가증스러운 정서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부정적인 정서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강렬하지도 미약하지도 않은 최상의 반응을 일으키는 정서로 침착, 관용, 현명, 박애, 즐거움, 평화 등이 있다. 이러한 정서는 아름답고 편안하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혹자는 이를 두고 아름다운 정서라고 부른다. 나는 이를 일러 긍정적인 정서라고 한다. 인류는 3000년 전부터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단련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라고 했다. 이 말은 마음을 더할 수 없는 지경까지 깨끗이 비우고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굳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장자 대종사에는 옛날의 진인은 잠에 들어도 꿈을 꾸지 않고 깨어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을 때는 단맛을 찾지 않고 숨을 깊게 쉰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양생의 도를 깨우친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 평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꿈을 꾸지 않고 깨어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며 담백한 음식을 먹고 숨을 깊게 쉬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문장들로 볼 때 도가의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정서를 조절하라는 가르침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황채내경에서는 마음을 맑고 담담하게 비우면 참된 기운이 스스로 제 길을 가고 정신을 굳게 지키니 병이 어찌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근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제창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곱씹어 생각해보자. 일단 정신으로는 항상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명예와 이익, 주색잡기 등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으므로 체내의 진액과 양기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막힘없이 흘러 질병으로부터 멀어진다. 근심 걱정이 없으니 늘 고요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 평생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 도덕경에서 말한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라는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둘 다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니 말이다. 환자를 진료할 때 나는 늘 결자 해지를 강조해왔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다. 또한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치는 약을 쓰는 게 맞다. 만약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면 병은 틀림없이 재발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아이가 몹시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때는
위점막의 작은 혈관이 충혈이 되어 위점막이 붉게 변했다. 작은 혈관이 충혈되면서 혈액 순환량이 증가했고 대사가 활발해졌으며 산열도 늘어났다. 이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아이는 연신 차가운 것을 먹고 싶어 했다.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 위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경련이 심할 때는 아이도 통증을 느꼈다. 심지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위액이 위 점막을 소화시키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위 점막에 궤양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위 궤양도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비록 위궤양의 발생이 헬리코박터 파일로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궤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정서가 위궤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일 경우가 많이 있다. 위는 감정의 거울이다. 그래서 위의 상태는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바뀐다. 장을 지키는 생활습관.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 부정적인 정서는 소화기 계통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소화기 계통이 부정적인 정서에 간섭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깊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노향당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면 먹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다. 또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식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잠자리에 들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말을 하다 보면 흥분해서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베이징 남부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다.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심한 사투리를 써가며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편식을 해? 너 같은 게 커서 뭐가 되겠니? 식당에서 접시나 나르겠지라고 엄마에게 꾸짖음을 당한 아이는 겨우 7살 정도 된 어린 아이였다. 아이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식탁 위에 놓인 접시를 내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내 생각에 그 아이는 기상증후군을 앓는 것 같이 보였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 간과 쓸개의 기운이 소설할 힘이 없고 기운이 좋지 않아 입맛이 없는 것이다. 간과 쓸개의 기운이 한 곳에 몰리면 위와 화합하지 못해 식욕이 부진하다.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엄마가 긍정적인 말로 기운을 북돋아줘서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면 조금이나마 음식을 먹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격려는 못할지망정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으니 자괴감의 우울감까지 더해져 더욱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런 자괴감과 우울함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아침 한 끼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심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밥상 앞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제발 말조심을 하길 바란다. 티클만큼이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먼저 밥상 앞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호흡을 3번 한다. 그런 다음 감사의 마음을 품고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내준 대자연의 은혜에 감사해도 좋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준 가족에게 감사해도 좋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느긋하게 하고 차분하고 기분 좋게 만든다. 그 다음 천천히 음식을 맛본다면 산의 진미가 내 입안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피부병 환자들의 발병 과정과 치료 과정을 살펴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정서,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피부병의 발생, 악화,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사와 손잡고 소가족보다 질긴 피부병을 퇴치할 수 있는가? 첫째, 이치를 깨달아라. 피부병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다. 원인도 유전, 환경, 음식, 약물, 기타 질병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서를 차분히 가라앉힌다면 상태를 호전시키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 다만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방법은 스스로 깨우쳐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 방법을 공부하고 시야를 넓히고 더 높은 정신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음식을 조절하라.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피부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여드름 환자는 맵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으면 상태가 악화된다. 그러므로 그런 음식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셋째, 약물을 조절하라.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약진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에는 약진을 일으키는 약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광과민성 피부염 환자는 광과민을 일으키는 채소, 과일, 약물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넷째, 다른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피부병 환자의 경우 동시에 다른 질병을 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월경불순, 불면증 등이 있다. 이런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그러고 나면 따로 피부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진짜 의사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 몸속에 있고 만병통치약도 약국이 아니라 사람 몸속에 있는 셈이다. 자기 몸속에 있는 의사를 얼마나 잘 부리는지 몸속에 숨겨진 만병통치약을 얼마나 잘 찾아 먹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도 달라지는 법이다. 발 뒤꿈치가 아픈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신체 근육 일부나 힘줄의 손상, 골질이 증식한 경우에 발 뒤꿈치가 아플 수가 있다. 구부적인 병변이 아니고 특전 질환으로 그로 인한 특수한 반응도 아닌데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에는 정신 상태,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화병이다.
제 친구의 발꿈치는 통증이 정말 이상해요. 우리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2주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발 뒤꿈치가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을 100m쯤 남겨두고 갑자기 발 뒤꿈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서 제가 부축을 해야 됐다니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어떻게 된 사정인지 짐작이 가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힌 발 뒤꿈치의 통증은 심인성 질환이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요인이 일으킨 화병이었다. 그녀의 사정을 더 들어보니 통증의 원인을 알만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고부 갈등이 매우 심해서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를 보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난치병 수준의 발 뒤꿈치 통증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갈등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을 써야 합니다. 남에게 너그러운 것이 곧 자신에게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뒤에 재진을 받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땠는지는 몰랐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환자가 진찰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내가 겸연쩍게 고개를 젓자 그녀가 말했다. 10여 년 전에 발 뒤꿈치 통증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나았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몹시 의아했다. 도대체 어떻게 완치가 된 겁니까? 3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들 부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돼서 보니 젊은 애들이 하는 짓거리를 못 봐주겠는 거예요.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를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말을 막 내뱉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지난날 시어머니가 절 상처 입힐 때 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는데 마음이 영 뒤숭숭해졌어요. 그때는 그렇게 귀에게 거슬렸던 말들이 다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품었던 증오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발 뒤꿈치의 통증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처방전에 적어주신 그 글의 진정한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잡으려면 감부터 다스려라. 왜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는 통증을 일으키는 것일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원리는 이러하다. 일단 부정적인 정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을 끊임없이 수축시켜 혈액순환 장애를 불러온다. 이 때문에 골격근이 경련을 일으키고 내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또 신경계통에서 내보내는 통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원인 모를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히 내장이나 근육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쳤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초조, 걱정, 긴장, 공포 같은 심리를 비롯해 다시는 상처 입고 싶지 않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약한 마음, 도움을 바라는 마음 등이
통증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크고 작은 통증을 느낀다. 대부분 통증은 근육이 긴장을 했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이 긴장해서 경련을 일으키면 종아리가 아프고, 복부 근육이 긴장해서 경련을 일으키면 배가 아프다. 정서의 영향을 가장 쉽게 받는 곳은 바로 목덜미 근육이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체험과 관련된 근육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인데, 목과 어깨 근육이 다른 골격근보다는 훨씬 자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긴장감으로 인한 근육통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목 근육 통증이라는 것이다. 통증이 사라지는 사고 전환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부정적인 정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로 통증이 생겼다면 결자 해지의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먼저 성격을 고쳐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낙천적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심리 상태와 자기암시는 대뇌를 자극해 더 많은 엔돌핀을 생성시킨다. 엔돌핀의 통증 억제 효과는 몰핀보다 훨씬 강력하다. 중의학에서는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미 많은 치료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약제를 써서 환자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기혈이 막힘없이 흐르며 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몸이 건강해진다. 일단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력도 강해진다. 결국 심신의 질병 저항력이 모두 강해지는 셈이다. 둘째, 인생은 본래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자신을 성숙시킨다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온몸에 통증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오랜 시간 약물 치료를 받아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그 사람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호련히 길을 떠났다. 그렇게 끊임없이 걷다가 문득 목적지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를 괴롭히던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분에는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은 나무를 기를 수 없고, 온실에서는 추위를 이기고 붉은 꽃을 피우는 매화를 기를 수가 없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어야만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울한 기분이 생겼거나 우울증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울증 환자는 대부분 지능지수가 높다. 매우 영리하고 또 지극히 민감하여 완벽을 추구한다. 만약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력도 강하다면 지도자, 통솔자, 과학자, 의학자, 예술가, 시인, 작가, 변호사, 기업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준 스트레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다른 질환으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곧바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완치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해서 인생의 정점에 올라갈 수가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 우울증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신체를 단련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양기를 강화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말이야 쉽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체를 단련하고 양기를 강화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이다. 햇볕을 받으면 대뇌의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 중의학에서도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운동을 하면 양기가 생기고 양기가 충만해지면 대사가 원활해지고 기가 막힘없이 흐르면 담과 습이 생기지 않아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생길 일도 없어지게 된다. 햇볕 아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명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미 우울증에 걸렸거나 우울한 정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꺼리지 말라. 저자는 신문 기자와 대화에서 자제력을 잃고 굉장히 분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사람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맡기면 그의 자율 기능은 충동적으로 거절이라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피로를 가중시키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극도로 피로하면 쉽게 화가 나는 것은 유기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는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마치 배가 부르면 먹게 되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나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원고를 다시 꼼꼼히 읽으며 수정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밤 11시가 되기 전에 수정한 원고를 보냈고 다음날 조간신문은 순조롭게 발행이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깊이 반성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라.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라.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등 말끝마다 가르치는 말을 늘어놓은 나였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몸이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제력을 잃었을까? 이 경우를 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교양과 인식,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상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심평기화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혈이 조화롭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평온한 것과 기혈이 조화로운 것은 병렬 관계로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두루 이루는 말이다. 그런데 마음이 평온한 것과 기혈이 조화로운 것은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야 기혈도 조화롭다. 또한 글귀의 앞뒤를 바꿔 기와 심평을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인즉 인체의 기혈이 조화로우면 마음도 자연히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몸의 병을 고쳐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나 자신의 주장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나중에 가서 나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서 관리는 자기를 갈고 닦는 것부터 시작한다. 평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정서를 조절할 수가 있다. 나아가 힘든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긴다. 여기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마음을 키우는 독서를 하라. 지식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 책을 많이 읽어야 넓은 세상이 보이고 정신적, 사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도량이 넓어지고 도량이 넓어져야 천하를 품을 수가 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면 의식과 정서의 침착, 능동, 관용 등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고 넘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둘째, 불평, 불만은 그만. 이제부터는 감사할 시간이다.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학업과 일도 순조롭게 풀린다. 미움이 줄어들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인지가 달라지면 정서도 달라진다. 정서가 달라지면 정력, 체력, 심신의 건강도 달라져 건강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과 인생도 따라서 바뀐다. 잘 풀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안 풀리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기쁨의 자리를 남겨둬야 한다. 셋째,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관대해져라. 사람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라.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고통이 엄습할 것이다. 관용의 다른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넷째,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리를 따르라.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한다. 감정을 이입하고 인정을 베풀면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리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마음이 평온해진다. 다섯째, 욕심을 버리고 담담하게 임하라. 돈과 명예를 쫓을 수는 있으나 탐욕스러워져서는 안 된다. 얻어야 할 것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얻고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려야 편해진다.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돈과 명예에서 자유로운 신경을 말한 바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제갈량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뜻을 밝게 할 수 없고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포부를 원대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청나라 때 문학가인 기효람의 스승 진백에는 자기 일의 만족감을 알면 마음이 항상 즐겁고 사람이 구함이 없는데 그 경지에 이르면 품위가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했다. 여섯째, 네 가지 즐거움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하나, 남을 돕는 즐거움을 알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즐겁게 도와라. 둘, 만족의 즐거움을 알라. 만족할 줄 알면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욕망을 품을 일이 없다. 탐욕스러운 욕망은 긍정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셋, 스스로 그 속에 즐거움을 느껴라. 넷,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찾아라.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당신 자신에게 즐거움을 찾는다면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다. 일곱째, 일상에서 전념, 유쾌, 이완,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지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전념, 유쾌, 이완,
이성적 상태만 유지한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충만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상태는 에너지 양을 최고로 높이는 의식, 정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보충되는 에너지는 당신에게 하루 종일 넘치는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8째, 심리적인 위기가 닥치면 기분 전환법을 실천하라. 정서를 관리하고 심리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분 전환법은 다시 전이법과 관념 전환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일로 좌절을 겪었을 때 그 일에 천착해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빠지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전이법이라고 한다. 사랑에 배신당한 뒤에 폐인이 되는 대신 슬픔을 동력으로 학업이나 사업에 매진해 큰 성공을 거두고 결국 새로운 사랑까지 얻은 사람이 많이 있다. 반면에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돼서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도 있다. 관념 전환법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뜻밖에도 아주 쉽게 해결책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의 건강까지 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면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은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를 다스려야 병이 없다입니다. 저자는 하오 완산,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오 완산, 베이징 중의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교수이자 현대 중의학 상한 분야의 1인자로 2015년에는 중국 건강 분야 10대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양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창한 최고의 양생법은 마음의 안정, 몸의 단련, 영양의 균형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생기기 마련이고 지혜가 생기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또한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활력이 생긴다. 몸이 편안하고 활력이 생기면 병은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 움직임은 양기를 만드는 법. 양기가 왕성해져서 온몸에 퍼지면 기혈의 흐름이 원만해지고 근육이 차오르며 근골이 강건해진다. 영양의 균형을 이루면 대사성 질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음식으로 양생하는 법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마음의 수양이니 감정의 통제니 하는 말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실체를 볼 수가 없으니 이해하거나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된다. 사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 마음의 수양이야말로 수만 가지의 양생법 중 첫손에 꼽히는 방법이다. 나는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 결론은 단 하나이다. 화를 다스려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화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극단적인 감정을 통칭한 것이고, 병은 심민성 질환과 정신질환을 이르는 말이다. 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려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사업에 실패한 환자들을 숱하게 보았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으려면 감정을 조절해야 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마음을 다스리고 심성을 수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란다. 만병의 근원은 화이며, 무병장수하려면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타고났다. 감정이라는 본능을 깨닫는 동시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이 책에서는 바로 그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두려움을 느끼면 얼굴이 창백해지며, 분노가 폭발하면 얼굴빛이 푸르러진다. 긴장하고 초조하면 식은땀이 흐르고, 갑자기 놀라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렇듯 정서의 변화는 근육과 혈관에 영향을 미쳐 인체의 생리적인 평행 상태나 동적 평형 상태를 깨트린다. 한번 무너진 평형 상태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려면 신체 조절 기능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서 변화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 웃으면 10년은 젊어진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처럼 즐거운 정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류의 정서를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하나는 신체 각 부위에 과도한 자극을 일으키는 정서로 창피함, 죄책감, 자책, 낙담, 후회, 냉담, 서글픔, 두려움, 분노, 초조, 원한, 불평, 질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정서는 신경계통을 통해 인체의 내장, 근육, 혈관, 내 분비계의 세포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을 일으킨다. 혹자는 이를 가증스러운 정서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부정적인 정서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강렬하지도 미약하지도 않은 최상의 반응을 일으키는 정서로 침착, 관용, 현명, 박애, 즐거움, 평화 등이 있다. 이러한 정서는 아름답고 편안하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혹자는 이를 두고 아름다운 정서라고 부른다. 나는 이를 일러 긍정적인 정서라고 한다. 인류는 3000년 전부터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단련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라고 했다. 이 말은 마음을 더할 수 없는 지경까지 깨끗이 비우고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굳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장자 대종사에는 옛날의 진인은 잠에 들어도 꿈을 꾸지 않고 깨어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을 때는 단맛을 찾지 않고 숨을 깊게 쉰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양생의 도를 깨우친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 평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꿈을 꾸지 않고 깨어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며 담백한 음식을 먹고 숨을 깊게 쉬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문장들로 볼 때 도가의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정서를 조절하라는 가르침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황체내경에서는 마음을 맑고 담담하게 비우면 참된 기운이 스스로 제 길을 가고 정신을 굳게 지키니 병이 어찌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근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제창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곱씹어 생각해보자. 일단 정신으로는 항상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명예와 이익, 주색잡기 등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으므로 체내의 진액과 양기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막힘없이 흘러 질병으로부터 멀어진다. 근심 걱정이 없으니 늘 고요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 평생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 도덕경에서 말한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라는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둘 다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니 말이다. 환자를 진료할 때 나는 늘 결자 해지를 강조해왔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다. 또한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치는 약을 쓰는 게 맞다. 만약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면 병은 틀림없이 재발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아이가 몹시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때는 위점막의 작은 혈관이 충혈이 되어 위점막이 붉게 변했다. 작은 혈관이 충혈되면서 혈액 순환량이 증가했고 대사가 활발해졌으며 산열도 늘어났다. 이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아이는 연신 차가운 것을 먹고 싶어 했다.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 위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경련이 심할 때는 아이도 통증을 느꼈다. 심지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위액이 위 점막을 소화시키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위 점막에 궤양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위 궤양도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비록 위궤양의 발생이 헬리코박터 파일로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궤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정서가 위궤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일 경우가 많이 있다. 위는 감정의 거울이다. 그래서 위의 상태는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바뀐다. 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 부정적인 정서는 소화기 계통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소화기 계통이 부정적인 정서에 간섭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어향당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면 먹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다. 또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식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잠자리에 들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말을 하다 보면
흥분해서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베이징 남부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다.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심한 사투리를 써가며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편식을 해? 너 같은 게 커서 뭐가 되겠니? 식당에서 접시나 나르겠지라고 엄마에게 꾸짖음을 당한 아이는 겨우 7살 정도 된 어린 아이였다. 아이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식탁 위에 놓인 접시를 내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내 생각에 그 아이는 기상증후군을 앓는 것 같이 보였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 간과 쓸개의 기운이 소설할 힘이 없고 기운이 좋지 않아 입맛이 없는 것이다. 간과 쓸개의 기운이 한 곳에 몰리면 위와 화합하지 못해 식욕이 부진하다.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엄마가 긍정적인 말로 기운을 북돋아줘서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면 조금이나마 음식을 먹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격려는 못할지망정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으니 자괴감에 우울감까지 더해져 더욱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런 자괴감과 우울함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아침 한 끼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심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밥상 앞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제발 말조심을 하길 바란다. 티클만큼이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먼저 밥상 앞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호흡을 3번 한다. 그런 다음 감사의 마음을 품고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내준 대자연의 은혜에 감사해도 좋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준 가족에게 감사해도 좋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느긋하게 하고 차분하고 기분 좋게 만든다. 그 다음 천천히 음식을 맛본다면 산의 진미가 내 입안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피부병 환자들의 발병 과정과 치료 과정을 살펴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정서,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피부병의 발생, 악화,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사와 손잡고 소가족보다 질긴 피부병을 퇴치할 수 있는가? 첫째, 이치를 깨달아라. 피부병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많다. 원인도 유전, 환경, 음식, 약물, 기타 질병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서를 차분히 가라앉힌다면 상태를 호전시키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 다만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방법은 스스로 깨우쳐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 방법을 공부하고 시야를 넓히고 더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음식을 조절하라.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피부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여드름 환자는 맵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으면 상태가 악화된다.
그러므로 그런 음식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셋째, 약물을 조절하라.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약진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에는 약진을 일으키는 약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광과민성 피부염 환자는 광과민을 일으키는 채소, 과일, 약물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넷째, 다른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피부병 환자의 경우 동시에 다른 질병을 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월경불순, 불면증 등이 있다. 이런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그러고 나면 따로 피부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진짜 의사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 몸속에 있고 만병통치약도 약국이 아니라 사람 몸속에 있는 셈이다. 자기 몸속에 있는 의사를 얼마나 잘 부리는지 몸속에 숨겨진 만병통치약을 얼마나 잘 찾아 먹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도 달라지는 법이다. 발 뒤꿈치가 아픈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신체 근육 일부나 힘줄의 손상, 골질이 증식한 경우에 발 뒤꿈치가 아플 수가 있다. 구부적인 병변이 아니고 특전 질환으로 그로 인한 특수한 반응도 아닌데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에는 정신 상태,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화병이다. 제 친구의 발꿈치는 통증이 정말 이상해요. 우리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2주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발 뒤꿈치가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을 100m쯤 남겨두고 갑자기 발 뒤꿈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서 제가 부축을 해야 됐다니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어떻게 된 사정인지 짐작이 가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힌 발 뒤꿈치의 통증은 심인성 질환이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요인이 일으킨 화병이었다. 그녀의 사정을 더 들어보니 통증의 원인을 알만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고부 갈등이 매우 심해서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를 보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난치병 수준의 발 뒤꿈치 통증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갈등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을 써야 합니다. 남에게 너그러운 것이 곧 자신에게 너그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뒤에 재진을 받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땠는지는 몰랐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환자가 진찰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내가 겸연쩍게 고개를 젓자 그녀가 말했다. 10여 년 전에 발 뒤꿈치 통증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나았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몹시 의아했다. 도대체 어떻게 완치가 된 겁니까? 3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들 부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돼서 보니 젊은 애들이 하는 짓거리를 못 봐주겠는 거예요.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를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말을 막 내뱉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지난날 시어머니가 절 상처 입힐 때 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는데 마음이 영 뒤숭숭해졌어요. 그때는 그렇게 귀에 거슬렸던 말들이 다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품었던 증오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발 뒤꿈치의 통증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처방전에 적어주신 그 글의 진정한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잡으려면 간부터 다스려라. 왜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는 통증을 일으키는 것일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원리는 이러하다. 일단 부정적인 정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을 끊임없이 수축시켜 혈액순환 장애를 불러온다. 이 때문에 골격근이 경련을 일으키고 내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또 신경계통에서 내보내는 통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원인 모를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히 내장이나 근육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쳤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초조, 걱정, 긴장, 공포 같은 심리를 비롯해 다시는 상처 입고 싶지 않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약한 마음, 도움을 바라는 마음 등이 통증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크고 작은 통증을 느낀다. 대부분 통증은 근육이 긴장을 했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이 긴장해서 경련을 일으키면 종아리가 아프고 복부 근육이 긴장해서 경련을 일으키면 배가 아프다. 정서의 영향을 가장 쉽게 받는 곳은 바로 목덜미 근육이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체험과 관련된 근육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인데 목과 어깨 근육이 다른 골격근보다는 훨씬 자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긴장감으로 인한 근육통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목 근육 통증이라는 것이다. 통증이 사라지는 사고 전환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부정적인 정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로 통증이 생겼다면 결자 해지의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먼저 성격을 고쳐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낙천적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심리 상태와 자기암시는 대뇌를 자극해 더 많은 엔돌핀을 생성시킨다. 엔돌핀의 통증 억제 효과는 몰핀보다 훨씬 강력하다. 중의학에서는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미 많은 치료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약제를 써서 환자의 오장유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기혈이 막힘없이 흐르며 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몸이 건강해진다. 일단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력도 강해진다. 결국 심신의 질병 저항력이 모두 강해지는 셈이다. 둘째, 인생은 본래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자신을 성숙시킨다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온몸에 통증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오랜 시간 약물 치료를 받아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그 사람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호련히 길을 떠났다. 그렇게 끊임없이 걷다가 문득 목적지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를 괴롭히던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분에는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은 나무를 기를 수 없고 온실에서는 추위를 이기고 붉은 꽃을 피우는 매화를 기를 수가 없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어야만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울한 기분이 생겼거나 우울증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울증 환자는 대부분 지능지수가 높다. 매우 영리하고 또 지극히 민감하여 완벽을 추구한다. 만약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력도 강하다면 지도자, 통솔자, 과학자, 의학자, 예술가, 시인, 작가, 변호사, 기업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준 스트레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다른 질환으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곧바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완치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해서 인생의 정점에 올라갈 수가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 우울증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신체를 단련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양기를 강화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말이야 쉽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체를 단련하고 양기를 강화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이다. 햇볕을 받으면 대뇌의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 중의학에서도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운동을 하면 양기가 생기고 양기가 충만해지면 대사가 원활해지고 기가 막힘없이 흐르면 담과 습이 생기지 않아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생길 일도 없어지게 된다. 햇볕 아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명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미 우울증에 걸렸거나 우울한 정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꺼리지 말라. 저자는 신문 기자와 대화에서 자제력을 잃고 굉장히 분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사람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맡기면 그의 자율 기능은 충동적으로 거절이라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피로를 가중시키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극도로 피로하면 쉽게 화가 나는 것은 유기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는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마치 배가 부르면 먹게 되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나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원고를 다시 꼼꼼히 읽으며 수정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밤 11시가 되기 전에 수정한 원고를 보냈고 다음날 조간신문은 순조롭게 발행이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깊이 반성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라.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라.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등 말끝마다 가르치는 말을 늘어놓은 나였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몸이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제력을 잃었을까? 이 경우를 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교양과 인식,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상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심평기화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혈이 조화롭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평온한 것과 기혈이 조화로운 것은 병렬 관계로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두로 이루는 말이다. 그런데 마음이 평온한 것과 기혈이 조화로운 것은 인과 관계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야 기혈도 조화롭다. 또한 글귀의 앞뒤를 바꿔 기와 심평을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인즉 인체의 기혈이 조화로우면 마음도 자연히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몸의 병을 고쳐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나 자신의 주장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나중에 가서 나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서 관리는 자기를 갈고 닦는 것부터 시작한다. 평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정서를 조절할 수가 있다. 나아가 힘든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긴다. 여기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마음을 키우는 독서를 하라. 지식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 책을 많이 읽어야 넓은 세상이 보이고 정신적, 사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도량이 넓어지고 도량이 넓어져야 천하를 품을 수가 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면 의식과 정서의 침착, 능동, 과정 등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고 넘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둘째, 불평, 불만은 그만. 이제부터는 감사할 시간이다.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학업과 일도 순조롭게 풀린다. 미움이 줄어들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인지가 달라지면 정서도 달라진다. 정서가 달라지면 정력, 체력, 심신의 건강도 달라져 건강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과 인생도 따라서 바뀐다. 잘 풀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안 풀리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기쁨의 자리를 남겨둬야 한다. 셋째,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관대해져라. 사람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라.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고통이 엄습할 것이다. 관용의 다른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넷째,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리를 따르라.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한다. 감정을 이입하고 인정을 베풀면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리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마음이 평온해진다.
5째, 욕심을 버리고 담담하게 임하라. 돈과 명예를 쫓을 수는 있으나 탐욕스러워져서는 안 된다. 얻어야 할 것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얻고,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려야 편해진다.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돈과 명예에서 자유로운 신경을 말한 바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제갈량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뜻을 밝게 할 수 없고,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포부를 원대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청나라 때 문학가인 기효람의 스승 진백에는 자기 일의 만족감을 알면 마음이 항상 즐겁고, 사람이 구함이 없는데 그 경지에 이르면 품위가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했다. 6째, 4가지 즐거움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하나, 남을 돕는 즐거움을 알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즐겁게 도와라. 둘, 만족의 즐거움을 알라. 만족할 줄 알면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욕망을 품을 일이 없다. 탐욕스러운 욕망은 긍정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셋, 스스로 그 속에 즐거움을 느껴라. 넷,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찾아라.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당신 자신에게 즐거움을 찾는다면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다. 7째, 일상에서 전념, 유쾌, 이완,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지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전념, 유쾌, 이완, 이성적 상태만 유지한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충만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상태는 에너지 양을 최고로 높이는 의식, 정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보충되는 에너지는 당신에게 하루 종일 넘치는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8째, 심리적인 위기가 닥치면 기분 전환법을 실천하라. 정서를 관리하고 심리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분 전환법은 다시 전이법과 관념 전환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일로 좌절을 겪었을 때 그 일에 천착해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빠지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전이법이라고 한다. 사랑에 배신당한 뒤에 폐인이 되는 대신 슬픔을 동력으로 학업이나 사업에 매진해 큰 성공을 거두고 결국 새로운 사랑까지 얻은 사람이 많이 있다. 반면에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돼서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도 있다. 관념 전환법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뜻밖에도 아주 쉽게 해결책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의 건강까지 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면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은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